안녕하세요. 제4회 국민생활과학 토크라운지 사회를 맡은 손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무얼 타고 오셨나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혹시나 자동차나 버스가 막힐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차가 막혀서 애태웠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처럼 혹시 제오원서라는 영화 보셨나요? 브루스 윌리스가 에어택시라는 것들을 몰고 나르는 자동차를 타는데요. 그런 나르는 자동차가 와서 저를 태우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도심항공교통 UA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끄럽게도 전 UAM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재직하시다가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셨고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 아마 요즘에 누리호 발사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2013년 나로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아리랑 위성 355를 성공적 발사로 이끄신 주역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는데요. 저를 도와서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함께 듣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궁금증을 함께 전달해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준성 학생 함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고요.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서 이 시간 꽉꽉 채워서 많은 내용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함축적인 내용을 모아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강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UAM, 한국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Urban Air Mobility입니다. 이것의 이제 기술적인 면과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변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UAM 이 오늘의 그 토크 라운지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게 제가 최근에 여기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 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최근에 그 이북으로 낸 건데 책의 제목이 파괴적 혁신의 도심항공교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간추려서 이게 뭐 350페이지쯤 됩니다만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AM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항공 기술과 그게 무인기, 요즘에 들어선 드론이라고 하죠.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드론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UAM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항공 기술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무인기 기술의 그 발전 양상도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UAM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항공 쪽으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빈치는 뭐 그림이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엔 해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그림 실력으로 여러 가지 생물이나 사람을 해부해 가지고 그 굉장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해부학의 시조라고도 하고 우리 항공 쪽에서는 항공공학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빈치는 이렇습니다. 다빈치는 그 유명한 그림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렸고 다빈치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기술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조금만 시간이 나면 나아가서 기술적인 과학적인 관찰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 쪽에서도 다빈치를 우리의 시조로 이 분야의 비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항공 기술은 한 18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구라는 형태로 발전했어요. 뜨거운 공기를 통에 넣어서 그 부력을 만들어서 떠다니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엔진이 나오면서 비행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유명한 것이 제페린 비행선이죠. 1910년부터 사람을 운송하기 시작했어요. 비행선에 디젤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프로펠러를 쓰고 해서, 그러다가 아주 유명한 것은 힌든버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비행선이 있었죠. 그래서 독일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완전히 대서양 횡단까지 할 수 있는 비행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거기에 착륙 도중에 폭발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힌든버그가 원래 설계에는 그 헬륨 가스를 쓰라 그랬는데 헬륨 가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수소 가스를 쓰다가 저렇게 이제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비행선은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본격적으로 사람을 수송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행 연구 개발에 관한 글라이드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양력 이론 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동력 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동력 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줄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샤뮤엘 랭리 같은 사람 스미소니안 인스티튜트에 있으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 굉장한 그 지원으로 동력 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최초 성공은 라이트 형제가 하죠. 라이트 형제는 고등학교도 안 났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퇴했죠. 그리고 자전거 빵을 만드는데 자전거를 만드는 걸 했기 때문에 쇠를 만질 수가 있고, 쇠를 만질 수 있어서 엔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바람에 비행에 성공하죠. 그래서 비행에 성공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워낙 그 출신이 고등학교도 졸업한 거라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때 선진국인 프랑스에 가가지고 비행을 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가기 전에는 아무도 안 알아줬었는데 프랑스에서 이름을 날리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림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엄청난 귀국 환영 인파가 라이트 형제를 반겨줬죠.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비행기를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 비행기를 활용하게 되면서 비행기를 많이 만드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비행기가 다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비행사들은 그때 이제 날개가 2개 있는 2엽 비행기 이런데 중간에 서가지고 고개 비행하는 걸로 사람들한테 수입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던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자기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때 크게 상금이 걸려있던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을 결심하고 그걸 수행을 합니다. 33시간 30분 동안 5,800km를 날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목숨을 거는 일이 많았지만 가장 힘든 건 뭐겠습니까? 33시간 30분 동안 잠을 안 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졸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러는데, 린드버그가 파리에 도착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그냥 탄탄대로가 됐죠. 그래서 되돌아와서 뉴욕에서 엄청난 인파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진이 저 앞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공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탄탄대로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인 항공 기술도 상당히 1차 대전 때부터 사용이 됐어요. 타겟 드론이라는 것은 대공포를 쏘는 걸 연습하기 위한 이제 타겟을 달고 다니는 비행기고, 그 다음엔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무인기를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찰하다가 추락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감시 정찰 부분에도 쓰고 무기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라 그러면 이것이 그냥 비행기 하나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인 항공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 통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링크돼야죠. 데이터 연결이 돼야 되고, 각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무인 항공이란 무인이란 말은 파일럿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굉장히 비싼 무인 항공기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느냐면 내부 조종사, 외부 조종사 하면서 비행기 띄울 때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자율성이 커지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다음 무인 시스템은 사실은 항공기만의 지상에서도 있었고, 그 바다에서도 사실은 잠수함 이쪽도 무인화가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죠. 사실은 항공기보다 자동차가 더 무인화가 쉬울 것 같지만
어쩌면 무인화는 항공기가 먼저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공기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무인화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지상에서 가면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위험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뭐 그 자율 자동차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것이 무인화로서 가다가 이제 그다음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UAM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M이 왜 필요하겠느냐? 아까 사회 보시는 분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상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길이 막히거나 뭐 또 차를 몰고 가도 길이 안 막혀도 주차할 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기 오염에 특히 도심의 대기 오염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차원으로 좀 복잡하게 움직이는 3차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지금 현재의 포화 상태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여객 수송을 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매일 한 3억 명 정도의 인구가 한 45분 이상을 도심을 이동을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있다 뭐 교통체증 그냥 보시면 그냥 아실 거고 대기 오염 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포화 상태에 있는 대중교통 지하철 사진도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아까 무인기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냥 비행기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심 항공교통이 되면 더 많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심 항공교통이 나오면서 최근에 들어선 지역 항공교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은 도심보다는 좀 넓은 그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사실은 항공기에서 리저널 제트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항공에서 리저널 제트는 한국에서 일본 가는 것 정도, 아시아전 가까운 것 가는 것 정도를까지를 리저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UAM에서 그러니까 RAM으로 하면서 지역 항공교통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반도 내에서 아주 거리 멀리 갈 수 있으면 제주도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6가지 정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비행체 있고 비행체 설계 생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걸 정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항공 교통 관제하고 합쳐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무인화가 되면 교통 관제 운항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자율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엔 지상에 또 사람들이 타고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탈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또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이제 픽스드인 그래서 고정익 항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로타리 윙 회전익이라 그래요. 우리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회전하고 있는 블레이드가 회전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돌 회전하는 날개다. 그래서 로타리 윙 에어크래프트. 로타리 윙 에어크래프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수직이 착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헬리콥터, 자이로다인 이런 건 수직이 착륙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UAM의 가장 중요한 후보로 들어가는 틸트 로타, 틸트 윙, 틸트 닥트, 사이클로이달 로타 이런 것들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죠. 왜 수직 이착륙이 돼야 하느냐? 도심지에서 수직 이착륙이 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고 활주로가 필요하면 비행장을 가야 됩니다. 비행장을 가야 되게 되면 그 불편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짧은 거리 가기 위해서 비행장 갈 수 없다. 우리 집 앞에서 아니면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떠서 가면 대단히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해 문제 때문에 우리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엔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좋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eVTOL이 가장 큰 후보입니다. eVTOL이라는 것은 E는 일렉트릭 미안합니다. 일렉트릭이고 VTOL은 Vertical Takeoff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이착륙, 전기 수직이 이착륙기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직이 착륙 기술적인 특징은 뭐 당연히 eVTOL 말 그대로 수직이 착륙의 전기 추진식이라 해야 되겠죠.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는 분산시키기가 쉽고 전선으로 분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모터를 써가지고 여러 개의 그 프로펠러를 달아가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추진이 됩니다. 이 분산 추진이 앞으로도 얘기했겠지만 높은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소형 모터를 10개, 20개 달게 되면 그중에 한두 개가 고장이 나도 큰 문제 없이 비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자율 비행도 굉장히 더 쉬워진다 이거죠. 여러 개의 추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제어를 하면 갖가지 어려운 그 비행기 운동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높은 경제성은 사람에 따라서 맞냐 안 맞냐 그러는데 적어도 헬리콥터보다는 경제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공해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전기 자동차도 무공해 아니다. 전기 만들 때 공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것도 그런 범죄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도심지를 오염시키지는 않는다. 딴 데를 오염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우주 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하는데 우주에서 만약 우주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전력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태양 에너지를 끌어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 무공해되죠.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우주 태양광 발전. 그러면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서서 완전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 VTOL 형식이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날개가 없는 것.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드론은 전부 이 형태입니다. 날개 없이 그 프로펠러들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날아다니고 있죠. 드론들, 뭐 저가 드론, 뭐 고가 드론이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UAM으로 사용되는 게 날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UAM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되고 상당한 거리를 수평 속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으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예를 들면 떠오를 때 쓰는 프로펠러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갈 때 프로펠러 따로 만들면서 날개를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는 틸트 로타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프로펠러가 그 중간에 노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예 프로펠러를 떠오를 때는 수평면으로 돌다가 앞으로 갈 땐 수직면으로 해가지고 그게 틸트 로타라고 합니다. 틸트 로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닥트를 만들어 가지고 바람은 일정 방향으로 한 다음에 밑에 관을 통해서 관의 방향을 막 바꿔서 그걸 이제 벡터링이라고 그래요. 그 벡터링을 해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EVTOL 경제성을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짚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본 거는 로빈슨 R44라고 저기 군에서는 여기 굉장히 값이 싸기 때문에 이건 왕복동 엔진입니다. 대부분 비싼 프로펠러는 터보프롭이라고 터보프롭 제트 엔진 부분에 뒤에 이제 제팅하는 것만 빼고 거기다가 또 회전하는 힘을 많이 얻은 그런 엔진인데 요거는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을 얹어서 값도 싸고 그래서 요것은 뭐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헬리콥터 훈련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맞춰봤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보시면 역시 전기를 쓰면 싸구나. 전기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비용이 그냥 엔진으로 프로펠러 헬리콥터를 운용을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100은 좀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 좀 뭐 단위가 마일이라 미안합니다만 125마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 뜻을 100이라고 가면 속도를 좀 줄여서 가면 우리 자동차 속도 너무 안 내면 거리를 멀리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한 150마일 정도로 가면 한 90%. 그 다음에는 전기식 헬리콥터를 바꿔서 같은 속도로 이제 비교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66 내지 65% 정도의 비용이면 되더라. 요거는 뭐 특정한 기종의 특정한 비행기하고 비교한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EVTOL과 틸트 로타 EVTOL 이 기기 이 비행기들은 지금 현재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나와서 많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막 경제성도 있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제 책을 읽어본 또 같은 전문가 한 분이 딴 건 다 이야기했는데 경제성이 있다는 건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는 분도 있긴 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V톨이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거냐 그냥 생각해 보시면 뭐 가장 쉬운 건 사람이 타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화물 쪽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제한 유지 수색 구조 지금 현재 무인기가 하는 부분은 뭐 유인기로 해가지고도 이게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죠. 훨씬 더 큰 상태로 할 수 있는 것. 특히 드론이 훨씬 더 큰 형태로 안정적으로 더 조작이 고급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 분야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EV톨 성능을 뭐 여기 비교합니다. 지금 현재 EV톨이 지금 누구 말로는 지금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 뭐 그림으로 있는 것, 설계해 놓은 것까지 합쳐 400몇 개의 그 UAM 항공기가 전 세계에 지금 출시를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성공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이렇게 동력 비행을 성공하고 나서부터 뭐 전 세계 항공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가 수백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강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경쟁에서 뒤지는 데는 없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여간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여기다 꼽아봤습니다. 볼로시티, 볼로코넥트 한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볼로시티는 좀 무익형이라서 짧은 거리를 가게 되고 볼로코넥트는 유익기, 날개가 있어서 좀 멀리 갑니다. 항속거리가 한 100km, 무익형은 30쪽이 볼로시티는 35km. 그 릴리움이라고 공기의 방향을 바꾸는 틸트 닥트 스타일인데 이것도 한 240km 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은 릴리움은 또 뭐 요게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못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마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건 결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에서도 SA1 유익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100km 이상 갈 거다. 근데 아직까지 물건을 나와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비 S4 유익형이죠.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한자 1차적인 그 인정은 받은 상태 최종 인정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탑승에는 한 4명 정도 되고 250km. 대단하죠. 사실 볼로시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볼로시티 같은 경우 35km를 가면 우리 서울 시내 먼 데서는 인천공항까지 못 갑니다. 그런 것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금 길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혼다 EV톨은 요거는 완전히 EV톨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입니다.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것을 추구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이건 혼다에서 만든 EV톨인데 한 400km 정도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엔진하고 섞어서 하이브리드 하면 당연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처라고 그 풀 일렉트릭이 다 100km. 그다음에 한화에서 버터플라이. 그 한국이 뭐 이렇게 두 개, 한국도 여러 회사, 뭐 SK는 이 저기 UAM 뭐 컨트롤 센터의 뜻이 있어가지고 SK도 뭐 열심히 이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자체 항공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뭐 한 1, 2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 개발했던 이제 EV톨을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사이클로이드al 로타 시스템인데 사이클로이드라고 제가 이름을 사이클로콥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13년에 2012년경에 시험 비행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작년 올해 이걸 본따서 비행기로 UAM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사이클로텍이라는 데서 만든 비행기들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뭐 저희가 요거를 2000년대 초부터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줄에 매달려서 나는 것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최종적인 비행까지를 거쳐서 개발해온 역사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요 조금만 약간 더 보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뭐 실내만 보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건 옥상에서 했고요. 또 운동장에서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KBS, SBS 뭐 여러 군데 와서 또 취진해 갔었습니다. EV톨의 기술적 해결과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기상 조건이 나쁘면 어떡할 거야. 많이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됩니다. 이건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죠. 아주 나쁘면 못 뜰 것이고요. 어지간한 경우에는 떠야 될 텐데 속도가 낮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옆에 있는 빌딩에 부딪히는지 추락한다든지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 것들이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 항공 기상 조건이 나쁘면 못 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 될 텐데 그거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죠. 교통 관제는 이제 도심 상공에서 대량의 항공기를 어떻게 자율 비행시킬 거냐 하는 것이 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eVTOL이 전용으로 쓸 주파수 할당, 주파수 활용 체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파수는 지금 주파수와 뭐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진 그 자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이 정해진 주파수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습니다. 나라가 적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주파수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하고 5G 하는 사업자들하고도 지금 크게 붙었어요. 소송 붙고. 이 주파수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새는. 무선 주파수. 그래서 이제 주파수에 대한 할당. 근데 이거는 뭐 그쪽 주파수 할당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뭐 우리 기관인 국토교통부니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UAM에 신경을 쓰니까 뭐 해결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도 경쟁력은 배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고, 안 될 땐 초기에는 좀 멀리 가고 있으면 결국은 하이브리드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엔진과 같이 간다. 왜냐하면 석유같이 화학에너지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도움을 초기엔 받을 수밖에 없겠다. 소음의 문제도 있죠. 시끄러우면 절대로 못 뜨게 할 테니까 헬리콥터가 근처에서 못 뜨는 이유는 헬리콥터가 로터가 커가지고 밑에 내려오는 바람도 크지만 소음도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뭐 소음 얘기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이건 어떤 무선 기기를 사용한 모든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유선도 취약하지만 무선은 공중으로 날아와서 달라붙어서 해방을 놓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배터리 성능은 뭐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 배터리는 뭐 해결이 되지 않겠냐. UAM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해결 안 하더라도 저기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 어쩌면 뭐 세계 최고 부자인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그래서 저는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는 뭐 지금 현재 이제 각각의 비행사들은 아주 항공기는 조금 비싼 배터리를 써도 되니까 최고 효율의 배터리를 여기저기 배터리 회사들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eVTOL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속거리를 비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velocity가 한 35km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게 제일 먼저는 이 UAM은 강을 따라서 이제 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 2025년 우리 KUAM, 한국형 UAM이죠. 국토교통부에 생각하는 한 25년에는 뭐 예를 들면 SK나 뭐 이런 데서 기술 도입을 하든 해서 상용화를 하겠다. 현대도 상용화를 해보겠다. 막 25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velocity 같은 경우에는 35km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여의도에서 인천공항을 못 가면 그 문제죠. 제가 생각하는 제 최초에는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한강을 쭉 따라가면서 여의도에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타고서 이제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좀 더 멀리 가는 볼로 커넥터로. 볼로 커넥터는 뭐 천안 뭐 이 정도 100km니까 천안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죠. 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더 멀리 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비가 한 250km 가니까 거의 뭐 대전 좀 더 남쪽까지도 갈 수 있고, 혼다 하이브리드 같으면 거의 우리 남한은 거의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게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소음 수준도 여기 뭐 헬리콥터하고 비교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분산 추진을 해가지고 프로펠러를 굉장히 여러 개 작은 걸 달면 그 소음이 우리가 일상 시끄럽게 대화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20m 떨어진 하늘 위를 지나가는 벨 407 헬리콥터는 87dB이 나왔고, 이건 실험해 봅니다. 볼로콥터가 그 똑같은 고도로 지나가는데 65dB. 데시벨은 아시죠? 이게 로그 값이라서 굉장히 데시벨 차이가 크면 실제 값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다. 그래서 민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들어야 할 거다. 요 밑에 생활 속의 소음 수준을 이렇게 표로 보여드렸고,
볼로콥터의 수준을 봐서 물론 이거는 볼로콥터 회사가 만든 결과니까 뭐 또 우리가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뭐 검증이 되지 않겠어요. 요건 조 비사가 검증을 한 겁니다. 자기 비행기하고 저기 시러스 비치크래프트 로빈슨 그러니까 일반 그 고정익 항공기 그다음에는 헬리콥터, 벨 헬리콥터, 레오나르도 헬리콥터 이렇게 비교하면 조비는 굉장히 소음이 적죠. 비행 노선이 이제 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초기에는 강 따라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궁극적인 UM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항로들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나온 건 회랑형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한 유럽에서 나온 논문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완전 혼합형이 제일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 미국의 FAA 규제기관이죠. 나사 이런 데서는 회랑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FAA에서 만들고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 되고 엄청난 체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 보면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그다음에 무인기, 그다음에는 UAM이 어떤 부분은 같이 다니고 어떤 부분은 독자적으로 다니고 이렇게 해서 회랑을 만들어서 하거나 또 이렇게 층간으로 이렇게 회랑을 만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3차원적으로 그 공중 비행기라고 해서 처음에는 비행 차선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차선은 찬 것 같아서 제가 비행길로 고쳤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식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이제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비행기 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밑에 있는 지나가던 사람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정받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2024년, 2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형식 인증을 받으면 형식 승인을 받으면 이제 사람들을 태워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럽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좀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 엔진이 너무 큰데 이건 분산형은 아니죠. 근데 어쨌건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스마트 퍼스널 에어 비클, 다시 말하면 무인 조종사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에너지 기술, 수직이 착륙, 안전 운항 인증, 소형화, 전자동화, 전자기술, 소음 진동 저감 그렇게 해서 미래는 도화 투 도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그렇게 해서 된 것을 스마트 개인용 항공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 스마트 PAB, 퍼스널 에어리얼 비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야단이 난 우주 기술이 직접적으로 이제 가담을 해서 정보 통신 지리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차원 교통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새로운 항공우주 산업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융합 산업이 항공기술은 우주기술은 다 융합 산업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에머전스 리서치에 하면 2021년은 지금 31억 달러에서 2030년 9천억 달러, 900억 달러쯤 돼 1,000억 달러 되는 거죠. 근데 모간 스탠리 예측은 더 대단합니다. 2040년에 1조 달러, 2050년에는 8, 9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런 시장이 나올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AM이라는 비행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이 나오는 총 시장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것까지 산 거죠. 그래서 이 UAM이 미래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지금 현재 UAM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러한 굉장히 장밋빛 예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 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교수님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압축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느라고 좀 숨도 못 쉬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좀 보시는 것처럼 저 엄청 필기하면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여쭙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도심항공교통하고 맨 처음에 이제 지역항공교통을 나눠주셨잖아요. 혹시 그렇게 나누는 이유나 아니면 또 이유는 있는지 그리고 도심항공교통부터 발전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말 그대로 도심항공 도심에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심이 가장 현재로서는 그 3차원 항공 움직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데죠. 그래서 도심에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러면 그거를 그 RNM 그 지역 항공으로 가는 것은 쉬운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로 목표로 삼았던 게 EV톨이라서, EV톨은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실느냐에 따라서 이제 멀리 가는 게 이제 좌우가 되니까, 결국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 UAM 항공기로 그냥 멀리 그냥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데다. 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에너지 밀도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배터리가 해결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거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태양광 기술이 발전되면 정말 이제 먼 거리도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태양광 에너지 기술은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이런 전기 그 UAM의 같은 수직이 착륙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판자나 반대자들이 가장 큰 반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전기를 자꾸 많이 쓰면 그 전기도 공해다 이거예요. 전기를 어디서 만드느냐? 전기를 만들 때 공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당신이 운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공해가 안 나올 뿐이지, 그럼 공해를 만든다는 건 지구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태양광은, 지상 태양광 발전은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밤에 발전을 못하고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태양을 직접 직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우주 기술 발전을 막 꿈꾸는 사람들은 우주 궤도 공간에 올려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직접 파이프라이닝 해가지고 지구로 내려보낸다. 무슨 무선을 내려보내. 네. 근데 무선을 내려보내는 것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쓸 거거든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에너지를 파이프라이닝 하면, 그러면 이제 공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죠. 우리가 배터리를 아무리 많이 쓰건 전기를 아무리 많이 쓰건 그건 새로운 공해를 에너지 때문에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옛날 공상과학 저 소설에 나왔던 에너지 유토피아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우주에서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면, 이미 공상과학 소설은 그렇게 얘기한 그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소설을 읽는 기분입니다. 네, 아마 저는 이제 좀 전공 학생이 조금 더 깊은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혼합형이나 회랑형 그리고 지역형 그림을 보게 될 경우에 직관적으로 약간 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러한 방식들이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식 혹은 서울 같은 대도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제가 봤던 그 이제 유럽에서 나온 논문 한 군데에서는 혼합형을 뭐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회랑형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서로 간격을 띄워서 하고, 적어도 서로 돌아다니면서 부딪히진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많은 이제 항공기를 그 공간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층간으로 회랑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 상하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FAA, 이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다 이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FAA가 앞으로 나서 가지고 하지 않으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선진 기술들이 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FAA가 오케이 하면 다른 데서는 다 이제 되니까. 그래서 FAA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건 나사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A, 나사가 협력을 해서 회랑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유럽에도 관련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굉장히 좋은 안을 내지 않을까 싶고, 저는 한 5년 내에 그 교통 방법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비전공자로서 들으면서 회랑형 말씀하셨는데
회랑형과 고도불령이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면 방금 분리해서 길을 따라가는데 고도불령 그거 아닌가요, 교수님? 예, 고도분리형도 사실은 말씀대로 보면 그 이제 영어로 코리도라고 이제 회랑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제가 보여드렸던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건물 사이에 층으로 높게 있고 이렇게 네네. 가기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다층으로 해서 좌우 상하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회랑형이라고 일단 네. 보고 그 회랑별로 회랑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아예 여기는 뭐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 여기는 뭐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 다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공군 조종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걸 꿈꾸면서 조종사를 택했는데 나중에 조종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대요. 왜냐하면 관제 쪽을 말 안 들으면 네네. 안 되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안 하면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관제 룰에 의해서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조종사 개인의 그 감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을 하고 강력한 지리 정보와 그다음에는 강력한 그 정보통신 속도 이런 것들에 의존해 가지고 완전히 어느 데이터 집중 센터에서 돌아다니는 예를 들면 5,000대가 10,000대가 그 서울 상공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메인 컴퓨터가 그걸 토탈리 구분을 해가지고 네.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바람이 너무 세니까 여기는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좀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궁금증이? 네, 해결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려도 그럼요. 괜찮을까요? 네, 현재 이 EV 툴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이미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왔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헬리콥터 혹은 다른 것들보다 친환경적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헬리콥터는 어차피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전기 UAM도 에너지를 쓰니까 비슷한 비친환경성이라고 보더라도 경제성이 더 있으면 에너지를 덜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서 비교한 건 에너지 덜 쓰는 거죠. 경제성은. 그렇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이죠. 예를 들면 헬리콥터는 어차피 뭐 전기식 헬리콥터도 있습니다만 저기 왕복동이나 석유, 화석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면 적어도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돌아다닌다면 서울 시내를 오염시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발전을 할 때 이제 그 또 이쪽의 편을 들고 좀 얘기를 하면 발전을 할 때 발전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개별 자동차나 비행기가 휘발유를 태우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 센서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미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겠죠. 뭐 지상 태양광이든 우주 태양광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동차가 길을 다니면서 왜 타이어가 마모돼서 생기는 미세먼지 그리고 뭐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한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기차가 다니면서 해결해 주잖아요. 똑같은 관점에서 그 친환경을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까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그렇게 위로 띄우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가? 왜냐면 잘 모르다 보니까 예. 네, 날개로 그냥 나는 거랑 위로 띄우는 게 그렇게 얼마나 힘들길래 도대체 그걸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비행기는 사실상으로 이제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가 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느냐는 바로 날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날개가 양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아주 적은 힘으로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전보 제트기 같은 경우 엔진 4개를 달긴 했지만 우리 김포공항에 전보 제트기 타고 가면 처음에 이륙할 때 거의 막 엄청난 각도를 유지하면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활주로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를 얻어가지고 날개가 충분한 양력을 얻어가지고 쫙 띄워주니까 전진하는 속도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직이 착륙을 하면 그걸 한 개도 얻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그래서 헬리콥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헬리콥터가 언제 연료를 제일 많이 쓰느냐? 제자리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때문에 이제 수직이 착륙이 항상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였었죠. 수직이 착륙을 하면 비행장이 필요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왜 비행장까지 가느냐? 특히 전보기 같으면 막 4km에 해당되는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길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일정 속도가 넘으면 실속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속도를 활주로에서 얻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지 않고 이렇게 네네네.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네. 그 전에 미리 아는 거죠. 아, 비행기 엔진이 잘못돼가지고 제 속도가 안 나오면 이제 계속 이제 센싱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수직이 착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여기 이렇게 큰 질문을 적어놨거든요. 처음 알았던 질문이 준성 학생은 알고 있었어요. 날개랑 프로펠러랑 다른 건지? 아무래도 날개를 활용하다 보면은 양력을 좀 더 이제 네네. 계속 유지하면서 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저는 것 그 같습니다. 수준도 아니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익형의 아까 프로펠러만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날개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날개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양력을 받쳐주는 것이고, 프로펠러는 돌아가면서 공기를 일으켜서 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제가 될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타 블레이드라고 헬리콥터가 쓰는 긴 거는 네네네. 로타 블레이드잖아요. 그건 우리가 회전하는 날개라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 뜨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면에서는 이 프로펠러도 뜨는 데 사용하면 그건 날개다. 아. 그렇지만 UAM에서는 그건 그냥 날개가 아니라고 치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날개 있는 걸 유익형이라고 하지 않지. 처음에 합의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혹시 또 준성 학생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현재 저희가 이제 공항을 가보게 될 경우에 관제탑에서 많은 관리를 통해서 수많은 비행기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UAM이 실용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소형 비행체들이 날아다니게 될 텐데, 통신 기술 등이 발달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관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가기관이 총체적인 규제 이런 관점에서 하고 지금 얘기를 보면 전체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그거를 사업으로서 탐내는 회사가 많아요. 내가 알기에는 SK도 지금 저기 조비하고 협약을 했죠. 우버하고 했나? 조비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SK가 비행기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센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SK는 정보통신 기술, 휴대폰 기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기 뭐 5세 저기 5G 앞으로 6G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그 초고속 통신망을 자기들이 갖고 있고 지리 정보를 또 갖고 있잖아요. 우리 T맵 같은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농담 드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를 제가 본의 아니게 하게 됐어요. 네. 좌우에 양쪽에서 앉아 지금. 계셔서. 저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아까 네. 보여주신 거 자료를 보니까 뭐 하나도 있고, 그러니까 혼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해서 반갑더라고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술이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항공 기술이 이제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항공은 또 우리 한국에서 항공 기술은 그렇게 크게 발전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시장이 없는 거죠. 시장이 적고 우리의 시장은 대부분은 이제 군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에 관해서는 이제 상당한 수준을 이뤘어요. 네. 우리가 훈련기도 필요한 레벨로 3가지 종류 훈련기를 다 가지고 있죠. 초보 훈련기, 중급 훈련기, 고급 초음속 훈련기 T-50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고쳐서 또 FA 초등 전투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KF-21 그 중급 전투기, 굉장히 좋은 전투기가 이제
그렇게 다 있어서 이제 상당한데 문제는 민수 시장이 없어서 그 이제 여객기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여객기 시장이 덜 커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개발시키려고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야는 UAM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앞으로 UAM에 빨리 들어가서 UAM에서는 우리가 선진국과 같은 속도로 가고 싶은 거죠. 다행히 우리가 UAM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 배터리를 상당한 걸 잡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항공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항공우주 기술은 종합 기술이거든요. 종합 기술이라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기술 분야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에서부터 정밀화학, 그다음에 정밀기계공업, 즉 대부분의 우리 영광 분야에서 세계 탑을 하는데 왜 항공우주가 제대로 못하느냐? 왜 발사체를 후진 것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요. 우리 발사체 좋은 거 만들 수 있고 단지 우리 생각의 한계만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목표를 정한 다음에 aim high 해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누리호 발사도 왠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집합체 때문에 그 적은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도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발사체 정도 수준의 미국에 있는 요새 벤처 회사들은 몇 명 모여가지고 막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뭐를 몰라서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달리 발사체는 기술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 뭐 교과서가 800페이지, 900페이지짜리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걸 물건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운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설계해가지고 시제품 만드는 건 다 쉬운 일이야. 뭐가 어렵습니까? 양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산이 잘 돼야지 상업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어야지 계속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주, 우리 발사체, 위성 분야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국민 세금에만 계속 의존하면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처음에 박수 칠 때 몇 번 박수하고 나면 발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뭐 영웅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산기관에서 왜 또 와서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되죠.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히 UAM은 산업체가 더 열심히 해요. 너무 다행이네요. 우리 국토 KUAM 해서 우리 국토교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과기부나 과기부에서도 항우연을 통해서 네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산업체가 앞장서서 이제 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난관은 어느 정도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려고 하다가 사고 몇 번 나면 그쵸.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갈 것이냐. 다 그런 것들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해결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 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군사적인 수요만 있어서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차관에서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 이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항공교통을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AM의 경우 또 이제 도심 항공교통인데 이것을 이제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강북이나 뭐 어느 부분도 이제 서울에 이제 비행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봤지만 우리 UAM은 층별로 이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력이라 그래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거는 일단 2차원, 그건 위에서 봤을 때 2차원적으로 공력을 그려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공력을 3차원적으로 상당히 낮은 고도에서 지금도 굉장히 낮은 고도에서 나무 허가 안 없고도 저기 드론 날릴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높이 차이를 가지면서 하게 되면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밑에 경로로 날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저기 북한산이나 청와대 근처 못 날았는데 요새는 거기 안 계시니까 또 뭐 그쪽으로도 갈 수가 있게 되고 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 산업을 일으키고 이것이 미래에 가는 길이고 이게 우리 또 미래가 한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군과 그다음에 그 보안 분야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서 이런 민간 산업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은 길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건 정치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 사고가 나면 그 사업 분야가 확 줄어든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왜 많이 걱정하는 것들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누가 다 혹시 죽으면 누구의 문제인가부터 뭐 그렇게 많은 바람이 일으켜서 혹시 막 건물을 흔들거나 뭔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뭐 어떤 과학 기술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그거는 지금 현재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서부터 운용에 대한 규칙을 아니면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고는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비행선의 경우 제펠린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다가 힌덴버그라는 최신 비행선을 가지고 사실은 헬륨을 쓰라고 그랬는데 헬륨 못 그쵸. 구해가지고 수소를 집어넣는 바람에 폭발했단 말이에요. 그건 폭발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건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태워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이제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안 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고는 막을 수 없죠. 우리가 자동차로도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그죠, 않습니까? 그쵸. 그렇지만 그거는 한 번의 사고에 몇 명이 죽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적은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전복이가 추락을 했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타면 전복이 같은 거 추락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한 시간 동안 어려움이 되고 얼마 전에 보잉의 737 맥스 같은 경우는 사고 연달아 2번 나면서 보잉 회사가 지금 흔들흔들했었죠.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 가격이 아주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는데 UM의 경우는 개인용 수준 뭐 4명, 5명 이렇게 적게 타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도 아주 대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반향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난 비행기를 누가 타려고 그래요. 사고 나는 기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그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소수의 인원이 다치더라도 어쨌거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되고 아마 기술 발전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준성 학생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작하신 사이클롭콥터의 날개가 예. 형태가 저희가 알던 것 저나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던 구조와는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혹은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2000년 초에 처음 그걸 개발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이 추진력이라고 그러죠. 추진 방향을 360도로 변환할 수 이렇게 돌면서 내부에 있는 블레이드의 각도를 잘 조합을 하면 360도로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은 비행선의 추진 기관으로 제어 프로펠러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360도 돌려서. 그런데 이제 그걸 비행기에 사용해 보자고 했었고 또 이거는 수직축 풍력 발전기로도 또 반대로 응용이 될 수 있어요. 비행기라는 건 사이클롭터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또 오르는데 반대로 저기 에너지 저 뭡니까 기계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로 바꾸면 풍력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저걸로. 답변이 충분하신가요? 네. 네, 다행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말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감이 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조종사 없이 가야 된다는 것, 자율성이 커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조종사를 대신해야 되는 기술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수천 대, 수만 대가 될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서울의 그 공역에다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될 것이고 안정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항공기를 설계 개발할 때 기본적인 건 경량화 뭐 등등의 기술들이 필요할 엄청 것이고 많네요. 그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준성 학생은 오늘 참여한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UAM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높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은 특히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추후에는 이것이 교통공학적으로 어떻게 도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2탄 만들어야겠는데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회 국민생활과학 토크라운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